네, 안녕하세요. 7월 11일 목요일 KB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은 신중했던 파월 발언 소화 및 금통위와 CPI로 관심이 이동하면서 양 시장에 관망세가 부각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장에는 CPI를 대기하는 관망 심리가 높아졌습니다. 최근 고용지표에서 냉각 흐름이 일부 감지된 가운데 6월 CPI에서도 물가 둔화 흐름이 확인되면 9월 인하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될 수 있어서 이에 결과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보험 업종이 3% 가까이 상승한 반면에 에너지, 화학, 건설, 은행 등이 1%대 하락했고 대체로 하락이 우세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파월 발언과 기술주 강세에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인플레가 2%에 도달하기까지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종목별로는 TSMC가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강세를 보였고 AMD는 사일로 AI 인수 발표에 상승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물가지표 부진에 디플레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프랑스 정치적 우려 완화와 연준의 9월 인하 기대 고조 등에 상승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과 달러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된 파월 의장 하원 발언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대체로 전일과 유사했지만 9월 인하 기대를 높이는 시그널을 주었다고 해석되면서 위험 선호가 강화됐습니다. 또한 TSMC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국내도 관련주 중심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금통위는 동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파월 발언과 실적 모멘텀에 상승 출발 후 CPI 대기하면서 관망세가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자료가 많아서 요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재균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채권팀 임재균입니다. 파월 상원 통화정책 보고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정책 변화 시점에 대한 어떠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연준이 직면한 위험은 물가가 목표치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지만은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는 것과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것 두 가지 위험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준은 이전까지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을 했지만은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에 대해 2년 전과 비교해 충분히 둔화됐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균형을 되찾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7월 2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의 발언보다 고용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졌는데 이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시장의 보고서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 구인 건수 비율도 지난 5월 기준 1.22배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여전히 초과 수요 상태이지만은 팬데믹 이전 레벨까지 둔화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용시장은 더 이상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압력의 원천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가도 1분기 예상보다 상승을 했지만은 최근 보다 더 진전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더 좋은 데이터는 물가가 2%로 향한다라는 자신감을 높여준다라고 언급을 평가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이 이제 완전히 균형점으로 이동했다라고 언급하는 등 물가 둔화가 되어도 고용시장이 위축된다는 점이 보이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발표되는 6월의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시장은 9월 FOMC에서의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9월 FOMC에서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시선은 그 다음 재료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그 재료가 미국 대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TV 토론 이후에 트럼프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금 트럼프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 폭, 내년의 금리 인하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통위도 예정되어 있는데 연준의 9월 FOMC에서 인하가 점점 기정사실화되면서 금통위에서도 소수 의견이 개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수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원하고 있는 8월 금통위에서 인하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재차 반등하고 있는 가계대출, 환율 시장의 변동성과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은 저희는 8월 인하보다는 4분기 인하가 더 현실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고 3년은 3.2, 국고 10년은 3.3% 상향 위에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기계 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루마니아와 1.4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K9 자주포 54문 등을 공급하는 계약이고요. 2027년부터 납품이 시작되어서 5년 뒤인 2029년 7월에 최종 계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계약이 루마니아 통화인 레우를 기준으로 체결이 되어서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계약으로 루마니아는 한국, 튀르키예 등에 이어가지고 10번째 K9 운용국이 되었는데요. 이번 계약이 독일의 PZH-2000이나 튀르키예의 페티나 등 나토 가입국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루마니아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휴대용 방공미사일인 신궁과 이번 자주포 도입 사업에 이어서 향후에는 보병전투 장갑차와 주력전차 등의 도입 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의 보병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에 호주군에 공급할 예정인 AS-21 레드백 장갑차를 기반으로 도전할 예정이고요. 주력전차 사업에는 현대 로템이 K2 흑표전차로 도전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루마니아 수주로 올해 예정되었었던 주요 해외 수주 목표는 모두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한국군의 K-21 보병전투 장갑차 4차 양산 계약 등 국내 수주로 모멘텀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음은 중국 건설기계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달 중국 굴착기 내수 판매량은 YOY로 25.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도 4.7% 증가한 상황입니다. 국내 업체들의 경우에는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했고요. HD 현대 건설기계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 증가해서 업체별로 약간의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해외 업체들 중에서는 로컬 업체인 중국 싸니가 13,560대 판매하면서 4.8% 증가세 기록했고 캐터필라는 6.7% 정도 기록을 해서 대부분의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중국 굴착기 월평균 가동 시간이 81시간에 그쳐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5.1% 하락했습니다. 신규 판매 증가를 위해서는 기존 장비의 가동률 상승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중국 굴착기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CJ E&M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홍현 연구원입니다. 네, CJ E&M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1만 1,000원을 유지합니다. 2분기 프리뷰 자료이고요.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일 핵심은 티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금이 올랐고 그리고 콘텐츠 유료화했고 그리고 상각비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대폭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라이브 시티 관련된 우려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저희는 좀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라이브 시티 관련돼서 이제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기대감이 낮았었고요. 그리고 이미 차입금이 연결로 인식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현재 현금이나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무리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GS건설에 관한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GS건설 2분기 프리뷰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만 원이고요. 2분기 실적은 특별한 사항 없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에서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대부분 주택 공급이 좀 부진한 상황인데 상반기에 8,500세대로 연간 목표에 40% 정도 달성하면서 상당히 우수한 상황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분양의 퀄리티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가율 개선 시점에 타사보다 실적 개선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올해 업종 선호 종목은 아니지만 워치리스트에 놓고 하반기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1.6조 원 정도 규모의 자회사 매각에 따라서 자회사의 부분 지분 매각에 따라서 재무 구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인터넷 포털 업종과 게임 업종에 관한 월보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인터넷 게임 월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커머스의 경우 6월 주요 이커머스의 GMV는 전월비 3.7% 감소했는데요. 5월 가정의 달 행사 여파로 높은 기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전월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쿠팡과 네이버의 GMV 격차가 재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경기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C커머스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유해물질 검출 논란에도 GMV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NS의 경우 MAU 1인 유튜브와 카카오톡의 격차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6월 82만 명까지 그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콘텐츠의 경우 웹툰 매출액은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이버의 웹툰 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앞두고 이벤트 캐시를 많이 지급하면서 매출 성장이 제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주요 모바일 게임 신작으로는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모험의 탑이 있었고 호요버스의 젠레스 존재로가 있었는데요.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5일 쿠키런 모험의 탑이 누적 매출 100억 원 그리고 다운로드 200만 회를 돌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PC 콘솔 게임에서는 넥슨의 퍼스트 디센던트가 스팀에서 글로벌 매출 1위를 달성하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출시 직후 동시 접속자 수가 22만 명에서 최고 동접자가 26만 명까지 상승하면서 주가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유화학 업종 월보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7월 업데이트 좀 드리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 6월 초 오펙 감산 발표 이후에 유가는 이제 78불에서 73불로 급격히 하락을 했다가 80불대로 급회복을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이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러시아 전쟁 때 유가 안정화를 위해서 미국에서는 3억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95불에 매도를 했었고요. 시장에 이제 물량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이 전략 비축유 매도했던 것을 다시 매입하는 확충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때 미국 기준 가격은 79불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고는 저점 대비해서 10% 채워놓은 상태이고요. 나머지 90%를 추가로 매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79불대에서 지속적인 매수세로 이제 지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11월까지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리 차원에서 유가 안정화를 좀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유가 변수는 미국 대통령보다는 지정학적 경기 영향이 더 크긴 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트럼프의 이제 과거 시주 지지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바이든보다는 저유가 정책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회복을 하긴 했는데 이제 회복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드 다운 사이클 수준의 이제 마진을 전망을 하고요. 이 이유는 이제 최근 석유화학 업체들이 납사 대비해서는 LPG 같은 다른 비원유계 원재료를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올해 10월 정도까지는 시황 개선 시나리오, 기후 변화에 따른 마진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중 유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는 첫 번째는 이제 여름에 설비, 올해 여름이 아마 가장 더울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더울 경우에는 무더위에 따른 설비 이상 우려해서 가동률 조정 가능이 되고요. 그리고 또 10월까지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올해 또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초에 허리케인이 미국의 텍사스에 도착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다 보면 원유 생산도 그리고 정유 생산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 말씀드리면 작년 말 이후로 2분기, 3분기 마진은 개선되고 있고요. 다만 그 제한폭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아직까지도 다운사이클 수준이긴 합니다. 또한 이제 대선 기간에는 이제 슬슬 화학을 좀 피해야 될 수도 있는데 화학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 무역 분쟁이 있었고요. 이때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무역이 좀 제재가 됐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만들 때 자체적으로 생산한 플라스틱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한국산 화학을 수입해서 다시 제품을 가공해서 미국으로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수출이 중국에서 하락하는 경우에는 한국 플라스틱 수출도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도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소카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수경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모큐 담당 이수경입니다. 소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카는 카쉐어링 업체인데요. 카쉐어링과 중고차 판매, 주차 플랫폼,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의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는 먼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6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규 채널링 서비스가 고객 저변을 확대하면서 외형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카는 네이버 앱과 네이버 지도에서 소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채널링 서비스를 론칭을 했습니다. 5월 기준으로 네이버 앱 이용자 수는 4,300만 명 수준으로 단순 비교 시 약 3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서비스 확대에 따른 수익률 확보인데요. 카쉐어링 외 플랫폼 서비스들이 확대되면서 전사 수익률 개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플랫폼 서비스들은 카쉐어링과는 다르게 차량 구입과 관리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수수료 정도가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서비스의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수록 소카의 전사 수익률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IPO 브리프입니다. 신일전기에 관한 자료이고요. 한유건 연구원입니다. 네, IPO 브리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일전기는 이제 산업용 변압기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은 변압기, 리액터, 소프트 스타터 등이 있고요. 동사는 이제 송배전 전력망부터 신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향까지 이제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일전기는 이제 북미 태양광 인버터 제조업체라 그리고 주 전력청을 이제 주요 고객사로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적인 어떤 미국 전력기기 시장 내에서 이제 품질과 납기 등 이제 까다로운 조건들을 이제 모두 충족을 하면서 이제 탄탄한 레퍼런스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시흥 1공장 외에 경기도 안산에 지금 신공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연간 53,000대 규모의 생산 인프라를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실적 말씀드리면 1분기 매출액은 700억, 영업이익 233억 원을 기록을 했고 산업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향이 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포인트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 각국의 에너지 정책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력 변압기 수요는 이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와 그 다음에 전기차 보급량 증가는 발전 용량의 확대를 가져옴에 따라 주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노후 변압기의 교체 수요까지 이제 맞물리면서 쇼티지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국내 업체들의 수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 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공모가 상하단 밴드는 24,000원부터 30,000원, 예상 시가총액은 7,300억에서 9,100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신규 상장 통해서 약 1,800억에서 2,000억 가량의 조달을 할 계획인데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채무상환에 600억, 시설자금에 420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WSI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현겸 연구원입니다. 네, WS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SI는 척추 전문인 우리들 병원 출신의 영업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척추 질환 의약품, 의료기기를 수입, 유통,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 제품으로 국내 국소지혈제 1위 이 제품인 플로시를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의약품 80.9%, 의료기기 17.5%, 기타 1.6%입니다. 체크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계 및 대사성 질환 분야의 강점을 가진 인트로바이오파마 지분 67%를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의약품 제조 설비인 GMP 인증 시설과 제형 개발 기술력을 보유한 인트로파마를 인수하면서 기존 회사가 보유한 약 400여 개의 병의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 시너지가 강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자회사 이지메디봇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최근 두산 로보틱스와 수술용 로봇 솔루션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산부인과 수술 어시스트 로봇인 유봇의 협동 로봇을 공급을 시작으로 뇌신경용 그리고 심혈관 의료용 로봇까지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시리즈 A 20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는데요.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서 유봇 상용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심혈관 중재 시술 의료기기 사업에 진출을 하는데요.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심혈관 질환 발생률 증가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중재 시술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 키말과 PICC 등 카테터류 국내 총판 및 총판 계약 및 판매를 개시했고요. 중국의 선건테커의 코나 MF, 앵쿠라 등 앵쿠라에 대해서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급성장하는 국내 심장 혈관 시장을 공략할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동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제2회, 3회차 3호 전환사채가 각각 65억 원, 187억 원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입니다.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에 관한 내용이고요.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자료가 나왔습니다. 연초부터 AI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가 뜨겁게 올라왔죠. 그래서 저희는 절대적 수준에서는 IT의 가격 부담감이 이제는 조금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을 관리하는 그런 전략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일단 저희 2024년 수익률을 조금 보면 S&P 500보다는 다소 조금 1.6%포인트 정도 높은 24.78% 정도의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 6.1% 정도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특징입니다. 저희 MP의 종목 수는 한 23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액티브 비중은 한 65% 정도로 초과 이익을 거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저희가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들고 있다 보니까 12개월 선행 PER이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 이익 성장성, EPS 그로스를 반영한 주가는 저희는 저평가된 종목들로 장기 성장 기대가 높은 종목들을 위주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ROE가 34% 정도 수준으로 시장 평균이 20%보다 높은 수준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IT 얘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절대적 주가 수준이죠. IT 섹터의 자본 대비 주가와 자본 대비 이익이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가는 올랐지만 이익은 조금 감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과한 비중 확대는 지양하는 전략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번 달 운용 비중 확대 종목으로는 존스앤존슨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 어도비를 제시드리고 탑픽 종목으로는 알파벳 그리고 넷플릭스, 마스터카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제시를 드립니다. 이번에 비중을 확대했던 종목들을 간단하게 포인트를 짚어보면 먼저 존스앤존슨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에서는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번에 사업부를 이제 분사를 하면서 제약 부분, 특히 이제 마진이 높게 나타나는 사업 부분만 남겨놓고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도 하지만 ROE도 높고 수익성도 높게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디지털 광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마진 개선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는데 마진이 높아지다 보니까 현금이 많이 올라왔겠죠. 그래서 그 현금을 가지고 주주 환원을 지금 확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이제 ROE는 28.1%로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익 성장을 반영한 주가도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도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수익성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12개월 선행 ROE가 거의 54% 정도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파이어플라이가 파트너십을 지금 체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이미지 관련해서는 저작권에서 프리인 이런 파이어플라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면서 이익 성장성이 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7월 11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